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주안의 송득범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안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채무자, 감정가를 증액하려면 악의적인 별점 테러 대처 방법은 사고 쳐놓고 적반하장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잠시 후 송득범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에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법률인싸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쉽사리 다루기도 쉽지 않고 또 가장 공분을 많이 샀던 학교폭력 법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에 관한 처벌 법안과 앞으로 강화될 계류 법안 그리고 여러 개요들에 대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네. 정말 근절돼야만 하는 그런 네. 주제죠. 네. 특히 요즘 더 글로리 많이들 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네. 학교폭력을 전면으로 다루고 있는 더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흥행을 끌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 더 글로리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 개인이 복수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오죽하면 개인이 이렇게 나서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학교폭력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식의 유형들의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2022년 4월 11일부터 4주 동안 온라인과 모바일 조사로 학교 폭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재학생 387만 4,867명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 중에 82.9%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7%,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 중에 결론적으로는 한 5만 3천여 명 넘는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라고 대답을 한 거고요. 2013년도 1차 조사 당시에 학교 폭력에 대한 응답률, 처음 이루어졌을 때니까 비교적 높았을 때 2.2%인데 이번 조사에서의 1.7%라는 수치는 최초 조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응답률이 증가하고 있고 0.9%였던 학교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2021년 1.1%에 이어서 이번에 1.7%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저는 이번 통계를 보고 가장 놀랐던 부분이 초등학생들 중에서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초등학교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는데 여기에 대한 뭐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학교 폭력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응답률이 3.8%, 뭐 중학생은 0.9, 고등학생은 0.3이라고 발표됐는데 뭐 그래프 보면 알지만 학년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응답률은 다소 이제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도 한데 초등학생의 이번에 응답률은 조사 이래 최대 수치라고 하거든요. 뭐 전문가들은 학교 생활 경험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이제 갈등 해결 능력을 좀 키워가는데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해결 경험이 적기 때문에 더 폭력이 늘어난 게 아닌가. 그런데 다만 여기에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고등학교의 학교 폭력 응답률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는 낮지만 피해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얼마나 자주 입었냐라는 빈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로 응답한 비율이 고등학생이 27%, 그리고 중학생은 26.2%, 초등학생의 20.6%보다 높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피해 후의 힘든 정도를 살펴보면 고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피해율은 낮은 반면에 거기에 대한 피해 빈도가 높고 힘든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라는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학교 폭력 유형도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유형들도 있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학교 폭력 유형과 관련해서는 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바도 있는데 최근 10년을 비교해 보면 성폭력 범죄, 가장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가 10배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2012년도에 학교 폭력 중에 성폭력은 42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엔 무려 473건. 반면에 이제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은 또 반대로 크게 줄어든 추세로 나타나서 2012년도에 폭행이나 상해 건수가 2,935건이었던 반면에 2022년도에는 1,148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신체적 폭력이 줄어든 대신에 언어 폭력 같은 경우는 2012년, 10년 전에 78건에서 2022년도에는 162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역시 학교 폭력 정말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학교 폭력 정말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관련 법안들도 계류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최근에 계류된 법안들은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내용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의 상급 학교 진학에 이 학교 폭력 발생이 전혀 영향을 못 미친 게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을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류 법안들은 징계받은 지원자의 점수를 깎는다든지 아니면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남아있는 기한을 졸업 후 최대 10년까지 이 기한을 늘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주로 이제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강화해서 학교 폭력을 좀 줄이거나 없애가자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 가해 학생의 접촉이나 협박, 보복 행위의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하자. 그다음에 온라인상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자라는 내용도 법안에 이제 9건에 담겨 있고요. 반면에 이제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법안 같은 경우는 학급을 교체한다든지 전문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등 긴급 보호 조치가 너무 약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반영해서 강화하는 법안도 있고 또 학교 폭력 상담 치유센터라는 걸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법안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졸업 후 2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전학조치 기록을 남기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에는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처벌 강화는 반드시 좀 뒤따라야 될 조치임은 분명할 것 같지만요. 사실 좀 부작용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또 어떤 내용들 언급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엄단 취지로 이제 처벌을 강화하게 되면 가해 학생이 이제 그런 대상이 됐을 때 가해 학생의 보호자들이 맞신고를 한다든지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혹은 그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을 다투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이런 강화된 처벌 때문에 심리를 더 이제 엄격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제때 분리되지 못한 학생이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도 있고요. 실제로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해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률이 57.9%에 달하는데 실제로 가해 학생이 행정소송에서 이기기까지 하는 경우는 5건 중 1건, 한 20% 남짓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 측에서 계속해서 소송을 끌고 간다면 피해 학생과 그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실제 발의된 법안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만한 법안들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여러 법안들 중에 뭐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률안에 따르면 해당 법률안은 이제 학교폭력 가해자의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이제 핵심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에도 그 경우에 법원이 피해자와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상의 이제 피해자의 의견 제출권을 담은 걸로 보이고요. 또 가해자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처분 조치를 지연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로 소송이 길어지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해결하기 위한 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의원실에서는 이런 동일한 내용의 끔찍한 학교 폭력은 더 이상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가해 학생의 부모가 법을 악용한다든지 그동안 이제 피해자가 고통 속에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교육부도 학교폭력 막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교육부가 현재 최대 2년으로 되어 있는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위원회 조치 그리고 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에 대한 기재가 도입된 건 2012년인데 최대 보존 기간에 관련해서 초중등 학교는 5년,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10년이었었는데 2013년에는 고등학교의 경우에 5년으로 단축했고 또 심의를 거쳐서 삭제할 수 있는 임의 조항도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2014년에는 최대 보존 기간이 2년으로 단축이 됐는데 교육부는 이제 학폭위 조치상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연구하고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가해 피해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나 학교장의 긴급 조치도 강화해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만들겠다는 안도 밝혔고요. 현재로 지금 각 학교는 학교 폭력을 인지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에 관해서 이제 최대 3일이라고 하는 제한을 교육부가 밝혔던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또 교육부는 단위 학교에서 학교 폭력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 기구에 전문가들의 이제 참여를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이제 누가 가해고 피해고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관계 회복도 지원하고 인성 교육이나 사회적 시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폭력 근절 의지를 담은 서약서를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제 작성하도록 하는 등 가정에서부터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을 교육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라 교육부는 이제 교권의 강화 또 학교장의 학폭 자체 해결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런 방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더 이상 학생들의 짓궂은 장난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학교폭력 문제, 이제는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 만들어내서요. 학교폭력 반드시 근절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법률인싸 함께했습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도로 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인근 대지의 3분의 1로 평가돼서 황당합니다. 대지와 동일하게 평가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감정가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내용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보통 재개발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입주권 받는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네. 정확한 내용일까요? 네, 일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재건축은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돼 있어서 보통 상상할 수 있는 아파트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정한 정비구역 내에 단독주택도 포함될 수 있고 아파트도 포함될 수 있고, 다만 이게 법으로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구분해 놓은 것은 아니고 그 기반시설의 노후도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서 재개발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법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재개발 구역에서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갖습니다. 다만 이제 입주권 기준과 관련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위탁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는 조합원 자격과 함께 입주권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상담자님께서는 재개발 지역의 도로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감정가가 인근 대지의 3분의 1 정도로 평가가 되었다고 네.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일단 여기에서는 조금 질문이 좀 간략해서 제가 좀 경우를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우선 이제 질문자께서 말한 감정가라는 게 통상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조합원을 전제로 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임을 전제로 할 때는 종전자산 평가라는 걸 진행하게 돼 있고, 종전자산 평가는 조합원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해당하는지를 감정평가 법인이 두 군데 이상 이제 평가해서 해당 평균을 내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감정가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대지의 3분의 1로 평가되었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현금 청산 대상자, 조합원 소유자였기는 하지만 재개발에 대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대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감정가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해당 토지를 조합이 법률에 따라 수용할 때 얼마까지 평가되느냐라고 하는 수용 감정평가액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만 도로의 경우는 차량의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이고, 또 대지의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대지의 경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의 경우는 통행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근 대지에 비해서 도로라는 지목이 평가돼서 3분의 1가량 그 감정가액이 낮게 평가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번 사례가요, 이제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해석 기준을 밝히기도 했고, 이제 변경이 여러 차례 있어 왔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뭐냐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만 소유한 자도 역시 동일한 입주권을 갖는 반면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토지만 소유한 자는 원칙적으로 이제 토지 소유자가 입주권을 갖지는 않거든요. 이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감정평가액에 따라 매도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 경우에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종전의 토지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사업의 시행 당시에는 지목이 도로이지만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보통 대지로 전환하기 때문에 주택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만큼 여기에서 매도 청구 소송에서의 시가는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걸 전제로 하는 이익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인근 대지의 시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해야 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2014년 판결이 있었고요. 또 반면 최근에는 재건축 사업 당시에도 지목이나 현황이 도로고, 사업 이후에도 계속 도로로 사용될 게 명백한 경우는 현황대로 평가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이라면 사업 이후에 토지 활용 방안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대지와 같게 평가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낮게 상당히 책정돼서 감정가가 좀 네. 황당하신 상황일 것 같아요. 이의 신청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의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감정가를 좀 높게 책정 받으시려면 이의 신청 시 꼭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변호사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조합원인 경우와 수용 대상자인 경우가 다른데요. 조합원인 경우에는 자신의 감정가액을 높이기 위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또 감정평가 당시에 미처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할 수가 있고, 만약에 수용 대상자다라고 하면 감정가액을 토대로 토지가 수용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이의 신청 외에도 그럼 감정가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도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합원인 경우는 상대적인 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판례가 어떤 태도냐면 자신의 감정가액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제 기각하는 경우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또 여기에서 그 이유는 이제 상대적인 지위에 따라서 분담금이나 분양 신청 순위가 정해진다라는 걸 이유로 하고요. 반대로 이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가 증액 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상담사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본인이 조합원으로서 이제 사업에 참여하실지 아니면 현금 정산을 선택하실지를 결정하시는 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유형 결론이 달라지고요. 여기서 이제 감정가액 외에도 이제 예상 분담금이나 사업비 등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는 사이트에서 해당 정비사업들, 재건축 사업 혹은 뭐 재개발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정확한 권리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응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개발 지역 내 주택이나 토지 소유로 인해 곤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조언 간단히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본인 권리 내용 정리하시고 거기에 따라 대응 방안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님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포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과일 온라인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신규 업체였지만 제품이 좋아 소비자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온라인몰에 입점하고 열흘 정도 지났을까요? 유독 박한 구매 후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산지 직송인데 제품의 색깔이 이상하네요. 설탕을 과하게 쓴 것 같고 국내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서비스 대응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말 다시는 구매 의사가 없습니다 라면서 별점 1점을 준 후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구매한 고객의 아이디로 과거 글을 검색해 봤는데요. 해당 아이디로 비슷한 제품 판매 업체에 유사한 방식으로 소위 별점 테러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별점 테러 고객의 아이디와 과거 블로그 작성 내역을 보다 보니 경쟁 업체의 홍보 글을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의도적으로 별점 테러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어요. 변호사님, 저도 사실 인터넷으로 뭔가 구매하려 할 때, 특히 어떤 식당에다가 뭐 음식 같은 거 배달시키려고 할 때 이 후기 좀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후기가 좋지 않으면 아무래도 구매 좀 망설이게 되잖아요. 네. 판매자 입장에서는 만약 사실과 다른 후기라면 정말 억울한 일이 벌어지실 것 같은데 어떤 법적 조치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후기라고 하는 게 그 실제 이용한 사람의 객관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하는 거거든요. 다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면 해당 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매출 손실이라든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별점 테러라고 하는 걸 당하셨을 때 이 후기가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허위인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내용처럼 별점 테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우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사람들이 접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더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하신 곳이라고 하면 해당 포털 사이트에서 비노출 처리 기준이 있을 테니까 일단 그 조치를 먼저 고려하시는 게 첫 번째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4번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상담자님이 네. 경쟁업체에서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네. 좀 의심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다면 더 악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경쟁업체가 한 일이 맞다면 네. 가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있을까요? 네, 경쟁 업체가 본인의 어떤 매출을 늘리고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경쟁 업체에 대해 고의적으로 이런 별점 테러를 가했다라고 하면 이건 단순히 그냥 뭐 비방을 했고 그로 인해 기분이 나쁘다 정도가 아니라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형사적으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에서는 업무방해의 태항으로 세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그다음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그다음에 그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된 내용은 이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가짜로 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해당 스토어에 이제 그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이른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참 벌점 테러 행위가 있고 네. 손해까지 네. 어떤 영업상의 매출상의 타격까지 있었다면 이 부분도 민사소송 가능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별점 테러 말씀드린 것처럼 위계 고의로 상대방의 업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방해를 했고 그것 때문에 민사상 이제 손해까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실 걸로 보여요. 이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형사고소를 제기해서 상대방이 이런 목적으로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한 것이다라는 게 확정이 되었다면 민사소송에서는 해당 유력한 증거로 해당 형사 판결 내지는 형사 판결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송하면서 참 어려운 게 손해를 본 사람이 다 입증해야 된다는 점, 네. 인과관계도 그렇고 손해를 네. 본 그 손해액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네. 것 같은데 손해배상 청구 말고 좀 다른 좀 더 간이한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손해액의 입증과 인과관계 입증 부분입니다. 가령 그 사람이 댓글을 달기 전까지는 내 매출액이 이만큼이었는데 댓글로 인해 매출액이 이만큼 감소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민사소송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그 사람의 댓글만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냐라는 인과관계 입증이 가장 큰 문제로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구체적인 피해액의 산정도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형사처벌이 명확한 경우 그 안에서 형사조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검사가 해당 대상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해서 기소할 사안이다. 다만 그 경우에 해당 대상자를 처벌하는 걸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그리고 가해자와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해자도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형사 조정 제도를 진행하게 되는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불기소 처분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간명한 절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형사 조정 절차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합의가 되고 나서 뭐 고소 취하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형사조정 절차는 해당 형사 절차에서 검찰에서 기소될 사건이다라고 판단한 경우에 후속적인 절차,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검사실에서 피해자, 가해자에게 모두 연락해서 조정 의사 있는지 확인하고 양측 의사가 모두 있다라고 하면 형사조정을 진행하는데 그 해당 형사조정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양 당사자가 모두 합의했고 거기에 대해 형사조정에 대한 합의서를 쓴 후에 실제로 합의에 따른 금원 지급까지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조정을 작성할 때 실제로 고소취하서를 조건부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급받음과 동시에 고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기 때문에 고소취하 효력도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벌점 테러 행위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좀 갖추어두면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자료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막연히 뭐 해당 업체가 의심된다는 것만으로 형사 고소까지 이제 진행이 해서 처벌까지 이루어지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맞다고 하면 해당 아이디가 게시한 게시글들 내용들을 전부 캡처하시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고소장과 함께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에서 후속적으로 해당 아이디에 대한 IP 조사라든지 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후속적인 절차를 한꺼번에 밟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상담자님께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소상공인 입장에서 경쟁업체가 고의적으로 한 별점 테러는 정말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감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지 마시고 증거를 차분히 수집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차분히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악의적인 벌점 퇴원 때문에 좀 업장들이 손해보는 네. 일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 때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동생은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이 동생을 치였고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교통사고 충격 당시 신호등이 쟁점이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확인되지 않으면서 가해 운전자는 신호 위반 사고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더 억울한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피고 보험사는 가해 운전자가 형사재판에서 신호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명됐으니 보행자가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한 것이라며 보행자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가해 차량이 이제 무단횡단을 주장하면서 좀 난감하신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변호사님 좀 안타까운 사연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연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재판이 이제 진행됐고 그 후속으로 민사재판까지 이제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이제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신호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 검사가 명확히 입증해야 된다라고 판결한 걸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제 형사재판 결과가 민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신호 위반을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시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그 사연만으로는 현재 민사소송을 변호사님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는지 나타나진 않았는데 변호사님과 함께 민사소송에서도 이제 단순히 억울하다는 걸로 족하지 않고 증거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입증하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형사재판에서는 이제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근데 민사재판에서는 원고로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당사자고 뭐 상대방이 사고 당시에 제출했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다면 문서송부 촉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뭐 CCTV 같은 게 존재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입증하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주위에 어떤 다른 뭐 차량이나 보행자, 그러니까 목격자가 좀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그냥 단순히 상대방 주장처럼 무단횡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볼 수 있고 계신가요, 변호사님? 네, 목격자나 이제 뭐 주위에 차량이 없었다는 거는 피해자가 해당 내용을 입증하는데 이제 다소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신 걸로 보여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입증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확률은 낮지만 당시 주변에 설치됐던 뭐 CCTV 영상에 대해서 혹시나 확인 가능한지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미처 증거 목록으로 제출되지 않은 증거들이 있었던 건 아닌지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고 그리고 또한 목격자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불리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또 그렇다고 해서 그 해당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형사재판에서 신호위반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판명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점이 민사재판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 되는 건가요? 네,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형사재판의 판결이 이제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해당 재판에서 인정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민사재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긴 하는데 새로운 증거 혹은 별다른 새로운 그 유력한 증거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입증한다고 하면 그 결과를 달리 인정할 수 있고 또 인정된 사실의 내용이 민사재판에서 지금 다투어지고 있는 무단횡단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형사재판에서는 그게 아니라 운전자의 신호위반을 했냐라는 부분하고 두 개가 별개일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는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주장하고 입증을 하시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요. 네.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 비율 사실 사회안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좀 네. 제한된 정보만 그렇죠. 가지고 네.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만 변호사님 통상적으로 이런 사고의 경우에 운행자와 이제 네.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 비율 네.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실 비율이 이 사연에 설명 주신 내용만으로는 조금 뭐 가령 저희가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 정도면 몇 대 몇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우선 이제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보면
횡단보도 내에서 벌어진 사고이고, 그다음에 적색 신호라고 하면 횡단보도 부분에서 벌어진 사항이고, 근데 이제 보행자가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건넌 것이다라고 하면 아마 한 50대 50까지 민사상 과실상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초록색 보행자에 우선하는 횡단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 횡단보도에서. 그러면 90대 10 혹은 100대 0까지도 이제 과실 비율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보행자한테는 잘못이 전혀 없는데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과실상계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인정될 수 있어서, 다만 그 정도로 보이고, 다만 여기도 이제 야간이었는지 차량이 현저한 과실 사유가 별도로 존재하진 않는지라는 부분에 따라서 가산하거나 감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판단을 네, 받으시는 그럼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교통사고의 경우에 어떤 네. 초동 수사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때쯤 증거를 잘 모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좀 사고 대처 방안과 관련해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초동 수사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당사자들 중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됐다라고 하는 내용,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법률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이제 교통사고 이의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 후에 교통사고 처리가 편파적이라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되시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재조사에서도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최종적으로 정밀조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신 우리 상담자님께 앞으로 네. 어떤 식으로 좀 소송 진행하시는 게 좋을지 법적인 네. 도움 말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갑작스럽게 동생을 잃으셔서 황망한 와중에 또 사고 경위와 관련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님과 함께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항이 사실이 아님에 대해서 차분히 입증에 노력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 입증이 네.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신호 위반 여부, 이제 무단 횡단을 했는지 네. 여부가 결국 형사에 이어 민사에서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좀 최대한 증거 네. 자료들을 확보하시고, 주장할 사항 있으시면 최대한 증거 자료 모아 주장하셔서 좀 네.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의 전문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송득범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